지난 시간에 했었던 게 이제 아편 전쟁과 개화파에서 첫 편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은 아편 전쟁의 의미는 그러니까 아편 전쟁이 나기 전까지 동아시아 사회의 어떤 평화로운 사회, 그것을 팍스 시니카라고 했었죠. 그래서 명청대의 그 사회를 유지시켰던 것이 바로 주자학이었었는데, 이것이 이 안정된 사회가 아편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무너지게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너지게 된 결과 결국에는 이제 어떤 개방화라고 하는 개화로 나갈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바로 서양화이고 또는 근대화이다. 현재까지 이 동아시아 사회를 지배하는 질서가 바로 근대화의 질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개화 과정 속에서 앞으로 이제 할 게 불교인들의 역할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그 얘기를 중점적으로 할 텐데, 지금 거기에 가기에 앞서서 이번 시간에 할 것은 지난 시간에 한 것이 아편 전쟁의 어떤 성격을 봤고, 거기 나기 전까지 어떤 주작을 통해서 동아시아 사회가 어떻게 유지가 됐었는가 하는 것까지 봤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반대편, 그 같은 시기에 그러면 영국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 하는 그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할 게 주로 서양 근대 사회가 어떻게 형성됐나 하는 것을 볼 거예요.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거 뭐 알 필요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우리 사회를 유지시켜주는 거 다 이게 서양 근대적 질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성립되는가를 모르고서 과연 불교가 이 시대에 무슨 의미를 갖다 논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서양과 불교가 무슨 관련이 있냐 볼지 모르지만은 이것을 유심히 들어두셔야지만 앞으로 강의가 반복될 때 불교의 현대적 의미를 잡기 위해서도 서양 근대의 형성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게 이제 주자학이라는 얘기가 팍스 시니카를 형성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주자학이 추구하는 바는 대내적으로 보면은 사회의 기강 확립이죠. 즉 어떤 윤리 질서의 확립을 통해서 사회의 기강을 갖다가 확립하는 거, 이것이 추구하는 바이고, 대외적으로 보시면은 어떤 중화 질서라는 얘기를 했었죠. 중화 질서를 통해 가지고 국가 간에도 기강을 확립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유교라고 하는 공동체 문화를 갖다가 형성하는 그것이 팍스 시니카의 본질이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토록 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길 원했고, 그래서 불교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그렇게 불교를 공격했고, 그런데 사회의 기강 확립이 됐냐는 거예요. 안 됐죠. 여전히 관료가 썩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명대도 그렇고 청대도 그렇고 썩기는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달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 간 기강 확립이라는 것도 임진왜란을 보십시오. 명에서 청으로 넘어갈 때 이제 결국 임진왜란 때문에 져가지고서 이제 그 청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데, 중국의 통제력이 조금이라도 와해가 되면은 동아시아 사회는 언제든지 그것을 누군가에 의해서 뒤집어 엎어질 만한 그런 어떻게 보면 외형상의 평화만 유지되고 있는 다소 불안한 형태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그렇게 확립된 그것은 아니었죠. 근데 정말 문제는 이 두 가지가 확립되지 않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겁니다. 인구는 엄청나게 증가하는데 거기에 따라갈 정도의 생산성의 향상이 전혀 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지경에 갔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당시 청의 그 인구 증가를 보시면요, 18세기만 해도 청의 인구가 2억이었어요. 중국 인구가. 근데 불과 100년 뒤에 19세기에 가면은 4억이 됩니다. 더블 스코어죠? 배로 뜁니다. 그러면 인구가 이렇게 100년 사이에 배로 늘었으면은 삶의 질이 확보가 되려면 농지도 그만큼 늘어나야 되겠죠? 그래야 먹고 살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거의 그대로를 갖다 유지하고, 그렇다면은 토지가 그 정도면은 농업 기술이라도 향상이 돼야 될 텐데 이것도 답보 상태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삶의 질만 여전히 아주 심각하게 그전보다 나빠지는 지경에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시대, 즉 팍스 시니카 주자학이 주도했던 그 시대를 갖다가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정체의 시대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살던 이 시대를 왜 자꾸 기분 나쁘게 정체라고 그러냐 하는데,
객관적으로 보세요. 정치 시대입니다. 이것의 반대에 대해서 지금 이번 시간에 설명할 서양은 이 같은 시간에 혁명의 시대를 갔었습니다. 엄청난 어떤 소용돌이 속에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 개혁이 있었는데 백성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려면은 제도가 혁신이 되고 기술이 개발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정체의 그런 시대를 살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같은 시대에 이제 영국을 보시면은 이제 보시겠지만은 극도의 혁명의 시대였고 이 혁명의 시대를 통해 가지고서 결집된 힘을 통해서 한판 붙은 것이 아편 전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편 전쟁은 준비된 전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9세기 전만 하더라도 18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영국의 국력을 가지고 어디다 대고서 중국에 대해서 대항을 합니까? 길게 보시면요. 이제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그럼 이 혁명의 시대, 유럽의 혁명의 시대를 한번 볼까요? 보십시오. 주로 이제 청대에 해당되는데 17세기, 18세기, 19세기입니다. 이 시대의 유럽, 특히 영국이 중심지입니다. 여기를 보시면요. 여기서 나오는 것이 과학혁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것이 시민혁명이죠. 그리고 19세기에 주로 되는 것이 이제 산업혁명입니다. 제가 자꾸 혁명 그러니까 이상하다 할지 모르지만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국제학계에서 다 혁명이라고 붙이는 겁니다. 이것이 혁명인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 이런 혁명을 통해 가지고 이 생산성 문제만 하더라도 생산성이 향상이 되는데 그 생산성 향상을 하기 위한 어떤 과학적인 기초가 확립이 됐다는 겁니다. 과학혁명을 통해서. 또 시민혁명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기초가 확립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산업혁명을 통해서는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기술적인 기초가 확립이 됐고 이런 기초의 토대 위에서 그 힘을 제국주의를 통해서 뻗쳐나간 것이 아편전쟁의 당사자 영국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언젠가는 이 힘을 써먹긴 써먹었어야 될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바로 중국이었다는 거죠. 왜? 세계의 질서를 재편하는 그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중국과의 어떤 대면이 필요한 그런 시기인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많은 얘기를 지금 할 수 있어요. 보세요. 지금 한국 사회를 한번 볼까요? 다소 여담이지만은 보세요. 한국 사회가 지금 추구하는 게 뭐예요? 과학기술. 물론 이제 과학과 기술이 이제 다른 차원인데 일단 보세요. 요새 하는 것이 과학기술. 대통령부터 다 과학기술을 하면 우리가 산다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기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영국을 한번 보세요. 300년에 걸쳐서 먼저 과학에 있어서 이론적 토대를 갖다가 잡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치, 경제적 제도 완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기술적인 발전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200년의 어떤 축적된 토양 위에서 하는 건데 우리는 이거 다 무시하고 이것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그러니까 기초과학, 인문학, 사상적 기초 다 무시하고 정치, 제도적 관행 다 무시하고 이것만 하는데 국가 발전이 있겠냐는 얘기예요. 안 되죠. 보시라는 얘기예요. 영국뿐만 아니라 여기에 성공한 국가들이 19세기, 20세기를 지배하는 패권 국가가 됐습니다. 거저된 게 아니죠. 그것은 수백 년의 기초를 잡고서 하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끝에만 붙잡고 있으니 심각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세계사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영국이 항상 대표라고 하는 게 과학혁명. 이번 시간에는 주로 과학혁명까지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이 두 가지 얘기를 할 텐데 과학혁명의 최종 결론은 뉴턴에 가서 됩니다. 영국 사람이죠. 시민혁명. 존 로크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 혁명으로 이어지고 존 로크는 이제 영국 사람이죠. 그리고 산업혁명 하면은 전기기관 제임스 와트 떠오르시죠? 모두 다 영국에서 제일 먼저 했고 가장 먼저 꽃을 피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이 그 유럽 그 많은 국가 중에 하필이면 영국하고 붙었나?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재수 없었다고 볼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었죠. 한판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과학혁명 얘기를 할 텐데 과학혁명, 혁명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혁명? 여러분 그러면은 혁명하면은 개혁과 혁명은 좀 다르지 하는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죠?
한자로 보면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영어로 보면은 재미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개혁하면은 영어로 얘기하면은 뭘까요? 리포메이션입니다. 리포메이션이죠. 그다음에 혁명은 레볼루션입니다. 리포메이션하고 레볼루션의 차이인데 개혁은 뭐냐면은 이 지금 서양식 어원에 맞춰서 얘기하면은 기본 축은 그대로 두는 겁니다. 기본 축은 그대로 두고 단지 어떤 형식만 바꾸는 거예요. 어원에 담겨 있죠. 폼이죠. 폼. 폼이라고 하는 형식만 다시 바꾼다는 게 리포메이션입니다. 전제는 뭐예요? 기본 축은 그냥 두고서. 그럼 여기는 뭘까요? 여기는 기본 축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기본 축이 바뀌니까 도는 것이 달리 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 축을 바꿔서 다시 돈다는 겁니다. 도는 게 뭡니까? 볼브죠. 그러니까 다시 도니까 리볼브 아니에요. 레볼루션입니다. 그죠? 다시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관건은 이것이죠. 기본 축을 놔두고서 형식만 바꾸냐 아니면 축 자체를 교체하느냐는 큰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한번 서양 어떤 사상사에 집어넣어 보면은 여기 리포메이션에 해당되는 게 뭘까요? 개혁에 해당되는 게. 종교 개혁이죠. 르네상스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르네상스이고 종교 개혁, 그러니까 루터와 켈빈이 이제 주도한 거, 소위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카톨릭에 대항해서 나온 것이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건데, 종교 개혁의 공식 서양 명칭은 리포메이션입니다. 이게 종교 개혁이죠. 그럼 보세요. 이게 왜 개혁이냐? 실제 종교 개혁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본 축은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뭐냐면 이때의 기본 축이 뭘까요? 이것은 기독교 사상이죠. 기독교 사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놔두고 이 기독교 사상이 중세의 기독교 사상이 바로 카톨릭인데 중세의 카톨릭 천년이 번성함으로 해서 놓친 것이 있다. 즉 중세가 시작되기 이전에 고대의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것으로 다시 한번 가보자는 겁니다. 중세 카톨릭 성립되기 전에 고대 그리스의 인문학적 전통으로 다시 가서 문예 부흥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르네상스이고 중세 카톨릭에서 놓쳤던 그 이전으로 가자. 다시 얘기하면 초대 교회의 신앙 중심의 그 사회로 한번 다시 가보자 하는 것이 루터와 켈빈의 기본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이죠. 이렇게 본다면 이것은 뭐예요? 지금 근대를 시작한다고 하면서 서양식 근대입니다. 중세 천년에 망각됐었던, 놓쳤었던 그쪽을 중세를 띄워서 이쪽으로 가자고 하는 과거지향적 복고 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축은 그냥 두는 거죠. 네? 기독교라고 하는 서양의 이거 어떤 기독교적 그것은 공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에 비해서 이게 지금 그 중세 얘기를 했는데 이 근대 얘기를 했죠. 이 고대, 중세, 근대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서양식 시대 구분 방식인데 여기서는 이제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언제 얘기할 기회가 있는데 그 동양 사회에는 적용되기 힘든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기본축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고대, 서양 고대 그리스 로마부터 해서 중세까지 있어 왔었던 기본적인 세계를 보는 관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바꿔치기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본 관점이 뭘까요? 우주론적으로 보면은 천동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어떤 기본적 관점을 교체를 하고서 다시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혁명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혁명에 해당되는 것은 과학에다 대고 붙입니다. 그러니까 scientific revolution 이렇게 합니다. scientific reformation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 완전히 바꾼 축에서 도니까. 바뀐 축에서. 자, 그렇다면 한번 동양을 볼까요? 주자학 얘기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주자학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개혁이었을까요? 혁명이었을까요?
리포메이션이었을까요? 레볼루션이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절대 레볼루션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리포메이션이죠. 뭐예요? 기본 축은 그냥 둡니다. 과거지향적 복고적이라고 그랬죠. 선진유가 사상. 그러니까 공자 맹자의 기본 축은 선진유가, 그러니까 진나라 이전의 선진유가 사상을 두고서 여기에 형식만 바꾸죠. 그 형식은 어디서 온 걸까요? 불교에서 온 거죠. 근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게 싫은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은 성리, 이기, 이사의 구조, 화엄불교, 선불교 쓰면 안 나오는 구조예요. 그거 갖다 놓고서 형식만 바꿔놓고서 다시 리바이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얘기를 하면은 리포메이션이죠. 절대 레볼루션 아닙니다. 심하게 얘기하면은 중국 철학 사상사 봤었을 때 단 한 번도 레볼루션이 있냐는 거예요. 굳이 얘기를 하면은 불교밖에 없어요. 중국 불교밖에. 왜? 기본축 바꾸자는 얘기 아니에요. 중국적 전통에 대해서 단절을 한번 심하게 해보고 새 출발하는 거. 중국 불교에서 했잖아요. 이질적인 인도께 들어왔으니까 불교를 통해서 레볼루션 한번 하고 나서는 다 복고적으로 그냥 갖다 끼워 맞추는 겁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레볼루션은 중국에서 불교 성립 말고는 중국 땅 그거에 있어서도 리포메이션만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작은 리포메이션이고 중국의 불교, 선불교나 화엄불교는 레볼루션이라는 얘기죠. 혁명적 사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주작을 통해서 성립됐었던 팍스 시니카의 명청대가 기껏 해봐야 개혁밖에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대의 영국과 유럽은 혁명의 시대를 간 겁니다. 개혁을 넘어서 혁명까지 해서 전열을 정비한 그쪽과 아직도 개혁이 지지부진한 국가가 붙었으니 결론은 뻔한 거 아니에요? 질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그거는. 시사해주는 바가 많죠. 현재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는 그 얘기까지도 사실은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리포메이션이냐 레볼루션. 그러니까 자꾸 이러면 뭐 여기서 뭐 혁명하자는 얘기냐 그런 건데 사고의 혁명이죠.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축 자체를 바꿔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시면 말이에요. 앞으로 제가 지금 장기간에 걸쳐서 강의하고자 하는 것이 제 딴에는 이걸 하자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기본 축 자체를 불교 좋다. 하지만은 이 축 자체에 어떤 그 서로 교체할 수 있는 열린 시각이 아니면은 불교가 다시 태어나기 힘들다. 또 불교가 다시 태어나야지만 불교가 다시 태어났을 때 중국 사회에 있어서 엄청난 기여를 했잖아요. 그런 기여를 앞으로 우리가 인류 사회에 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입니다. 자, 이제 과학혁명으로 가볼까요? 과학혁명으로 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과학혁명 얘기를 주로 할 텐데, Scientific Revolution인데, 그러면 기본축 자체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대표적으로 보면 세 가지입니다. 그 전에 천동설로, 여기다 쓸까요? 그러니까 고대 중세까지 천동설로 유지되는 것이 근대에 와서 지동설로 바뀐 것이고, 그리고 어떤 목적론의 체계로 있었던 것이 이제는 기계론으로 바뀌는 것이고, 그리고 신을 설명함에 있어서 어떤 창조주라고 설명했던 그런 방식이 이제는 어떤 설계자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요 얘기를 이제 할 거예요. 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에 있어서 사상적으로 그 밑에 깔리는 기본 정신은 합리주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합리주의에 입각해서 과학혁명이 나왔고 그 과학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시민혁명과 또 후대의 산업혁명까지 가능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과학혁명의 사상적 근거는 합리주의라면 결국은 여기에서 나온 시민혁명, 산업혁명의 정신적인 근원도 여전히 합리주의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서양의 근대 사회를 유지시켰던 사상적 근원은 합리주의. 물론 많은 경향이 있지만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합리주의라고. 그럼 먼저 천동설과 지동설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이제 앞으로 이 시간이 그 과학 시간처럼 됩니다. 근데 재미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 천동설 하면은 보십시오. 천동이죠. 네? 천동입니다. 그야말로. 하늘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이쪽은 이제 지동입니다. 지구가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지동이죠. 하늘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지구가 중심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고 그 둘레를 하늘이 이제 삥삥 돈다는 그 얘기가 되겠죠. 이런 지구 중심설을 갖다가 지오센트리시즘이라고 그럽니다. 지구 중심이죠. 근데 이때 이 지구가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 자체는 정지에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정지에 있고 그 주변에 하늘이 빙빙 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우리의 일상 경험을 보시면은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구가 움직인다고 그러는데 지구가 움직이는 걸 느끼세요? 멀미나 하십니까 지금? 약국에 가서 지구가 돌아서 난 멀미가 나왔으니까 약 좀 주세요 하면은 미쳤다고 그러겠죠? 땅이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움직일 때가 있죠. 천재지변 때. 지진이 났을 때 움직입니다. 예외적인 경우 아닙니까? 보통 때는 땅은 안 움직이고 뭐가 움직입니까? 하늘에 있는 건 다 움직이잖아요. 밖에 하늘을 보세요. 오늘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떴다가 난 가만히 있는데 그놈이 서쪽으로 졌잖아요. 이동했죠?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밤하늘의 별도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은 안 움직이지만 위에 있는 하늘은 다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 일상 경험에서 충분히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게다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것이 맞죠. 왜? 태초에 천지를 갖다가 지구 중심으로 하느님이 창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천지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천지 창조를 해놨는데 그 천지, 그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면 이거 이상의 신성모독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천동설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봐도 당연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일상 경험이나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 이제 천동설이 당연하다는 얘기인데 지동설을 보세요. 지동설은 이제 근대 과학혁명에서 이제 이것을 비판해서 나오는 건데 지구가 움직인다는 얘기는 태양이 중심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태양이 중심에 있고 그 주위로 이제 지구가 돈다는 그런 얘기죠. 이것을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은 헬리오센트리시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중심에 있고 지구가 돈다는 얘기는 지구의 운동 방식은 두 가지가 있죠. 자전이 있고 공전이 있습니다. 자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 자체가 움직이는 거죠. 24시간에 한 바퀴 돌죠. 이런 식으로 24시간에 한 바퀴 돌면서 1년 365일에 한 바퀴를 태양 주변을 돌죠. 이게 이제 공전입니다. 근데 이것은 일상 경험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망원경을 통해서 관측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실제 근대 초기에 망원경을 통해서 이런 주장이 힘을 얻게 됩니다. 갈릴레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그래도 지구는 돈다는 얘기가 유명한데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길은 없어요. 근데 하지만은 갈릴레이가 자기가 손수 제작한 망원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관측을 하니까 지금 자전과 공전에 대한 어떤 관측적 증거를 갖다 제시하는데 이것은 태양과 관련이 있습니다. 태양이 자전하는 것을 갈릴레이가 발견한 거예요. 망원경을 딱 보고서 태양을 보니까 태양에 흑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흑점을 유심히 보니까 이것이 이동하는 거죠. 흑점이 이동하는 걸 통해서 태양도 머물러 있지 않고 태양 자체도 자전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크기상으로 보면은 지구보다 태양이 훨씬 더 크다는 걸 그 당시 밝혀졌거든요. 그러면 지구보다도 훨씬 더 큰 태양조차도 자전을 하는데 그거보다도 작은 지구가 어떻게 자전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증거가 나온 것이죠. 그 다음에 공전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이제 갈릴레이가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이것은 목성의 위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통해서 목성을 관측해 보니까 목성 주변에 4개의 위성이 돌더라는 얘기예요. 위성이라는 게 뭐예요? 위성. 위성이라고 하는 게 이거죠. 위성, 한자로 하면 위성이고 영어로 얘기하면 새틀라이트입니다. 새틀라이트인데 이것은
사텔레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온 건데 사텔레스라고 하는 라틴어는 호위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심 인물 주변에서 그 자를 갖다가 호위하는 자를 갖다가 사텔레스라고 이제 이렇게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관계는 중심과 주변을 도는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구 중심이니까 뭐예요? 지구 중심 이론에서 보면은 이 세상에 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구밖에 없죠. 지구의 위성은 달이지 않습니까? 달과 같은 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세상의 중심이 지구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발견한 건 뭡니까? 목성도 위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중심이 지구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떤 공전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이 이제 이론적 근거를 갖추게 되지요. 이런 식으로 해서 등장을 하는데 여기는 어떤 함축된 의미로 보면은 닫힌 우주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기독교적 신앙에 의해서 꽉 짜여진 어떤 인간 중심의 어떤 지구 중심의 닫힌 우주였다면은 이것은 어떤 무한 우주로 펼쳐나가는 거죠. 태양계가 있고 태양계와 같은 것이 또 수없이 많다는 이런 어떤 열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에 있어서도 어떤 폐쇄성의 체제가 과학적인 어떤 개방성의 사고로 넘어가는 것을 여기서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죠. 제 강의에서 계속되는 반복되는 것이 폐쇄성과 개방성의 그 체제 아닙니까? 여기서도 이제 과학적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래서 이제 천동설, 지동설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지동설이 맞다고 한번 쳐보죠. 지동설이 맞다고 봤었을 때 그럼 지구가 자전을 하고 지구가 공전을 한다는 얘기인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구가 자전을 한다면은 보세요. 이 분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휙 던졌어요. 올라갔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지구가 이렇게 돈다고 그랬을 때 이 위치에서 이렇게 던졌을 때에 지구가 자전을 했겠죠? 돌았겠죠? 그러면 떨어졌을 때는 약간 비껴간 데 떨어져야 되겠죠? 실제 지동설 주장에서 자전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반론이 나왔어요. 근데 확인해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던진 그 위치에 다시 떨어지잖아요. 근데 조금이지만 하여튼 비껴나서 떨어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자전한다면은. 어떻게 답하겠어요? 그리고 공전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지구가 태양이 있고 그 주위를 이렇게 돈다. 그러면 언젠가 돌다가 튕겨나갈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돌팔매 같은 거 돌리다가 탁 넣으면 튕겨나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왜 공전궤도에서 튕겨나가지 않고 계속 거길 도느냐 하는 얘기예요. 얘기가 쉽지 않죠?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뉴턴의 만류인력의 법칙입니다. 그 전에 한번 이걸 보시죠. 그 전에 지금 보세요. 분필이 있습니다. 떨어졌죠? 왜 떨어졌을까요? 답하실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왜 분필이 지금 떨어졌냐에 대해서 답하는 방식이 고대 그리스인 같으면은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고향 찾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지금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사원소설을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지수화풍이죠. 지수화풍입니다. 그 지수화풍인데 그것의 배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밑에 이제 흙이 있고 지죠. 그 다음에 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풍입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있고, 그 위에 불이 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제일 밑에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지수화풍 하면 이제 분류에서도 이제 4대를 주장하는 지수화풍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앞으로 언젠가 얘기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 지수화풍의 4대와 아리스토텔레스의 4원소와 그리고 중국에서의 5행, 화수목금토라고 하는 비교해보면 아주 재미있는 것을 이제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지금 요것만 살펴보시면은 요게 제일 무겁고 이게 제일 가볍다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보면 그렇죠. 왜? 우리 주변에 흙이 있죠? 그리고 그 위에 강물과 바닷물이 있죠. 그리고 그 위에 공기층이 있고 저 위에는 태양빛, 별빛 빛나는 그 어떤 천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일상 경험과도 잘 들어맞죠. 그런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네 가지 원소가 각각 자기의 고유 위치를 갖다가 찾아가고자 하는 어떤 경향을 갖다가
이런 경향성을 다 지니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물체 중에서 불의 원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위로 올라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불은 태우면은 다 올라가죠? 그리고 연기도 올라갑니다. 왜? 불의 원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필은 왜 떨어집니까? 석회질이라고 하는 흑의 성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흑의 그 성분이 많은 것은 흙을 창해서 자기 고유 위치를 찾아서 하강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고향 찾아서 땅으로 떨어졌다 이 얘기입니다. 아까 분필 떨어졌다는 얘기가. 그렇죠? 이렇게 자기 고유한 위치를 찾아가고자 한다. 뭘 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성. 이것을 바로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찾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목적론이라는 얘기입니다. 목적론 얘기 나왔죠? 목적론. 목적론이 이제 텔레올로지라고 그럽니다. 즉 이때의 목적은 이제 텔로스라고 그러죠. 그리스어로. 그러니까 이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간다. 즉 모든 것은 목적 실현하는 그런 과정이다 하는 이런 관점에서 다 설명하는 것이 목적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목적을 향해서 간다. 어떤 고향 찾아서 가듯이 각자의 위치를 찾아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물의 운동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목적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번 기계론을 볼까요? 이 기계론은 이제 근대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이론인데 여기서는 이렇습니다. 야,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영적이고 신비적이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을 한번 볼까요? 이 자연계, 현상계에 있어서 최종 목적은 결국 신이 설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목적론을 주장하는 이상 신 중심의 세계관, 즉 기독교적 세계관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중세 때에 아주 각광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런 최종 목적이라는 것이 너무 신앙적이잖아요. 그리고 너무 신비롭고 영적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배제하고서 오로지 자연 현상을 현상 그 자체의 입각에서만 보자. 이렇게 신비적인 거 다 제외해놓고 그것이 바로 이제 기계론의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자연현상에서 나오는 오직 물체와 이것들 사이의 운동관계만 보지 여기서 확인할 수 없는 영적이고 신비스러운 이런 목적 같은 거 얘기하지 말자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기계론인데 저 기계론의 이제 대표적인 주장이 뉴턴의 만류 인력의 법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뉴턴의 이제 만류 인력이죠. 만류 인력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서로 간에 끌려가는 그런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그 어떤 물리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서로 끌려가는 그 힘의 크기, 그것은 이제 인력이라고 하겠죠.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의 크기가 있는데 그 크기는 질량에 비례하고 그 두 물체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지금 이 두 물체 사이에도 서로 인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용하는 크기는 질량에 비례한다. 즉 질량이 큰 쪽으로 끌려간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이 간격이 멀수록 인력은 적어지겠죠. 땡기는 힘이. 가까워질수록 땡기는 힘은 더 강해질 테고. 그러니까 쉽게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다 설명이 되죠. 아까 분필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뉴턴이 만류인력의 법칙을 휴가 때 자기 고향에 갔더니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서 발견했다. 근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뭐 사과 보고 발견한 건 아니고, 근데 지금 분필 가지고 예를 들면은 분필이 떨어진 거를 아까 아리스토텔레스 이제 어떤 목적이라고 하는 고향 찾아가는 뭐 비슷하게 설명을 했었는데 이것은 뭘까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이겁니다. 이 관계는 목적이 개입하는 게 아니고 이 분필과 지구라고 하는 두 물체 사이의 관계예요. 엄밀하게 보면은 지구와 지구에게도 인력이 작용하고 이 분필에게도 인력이 작용하겠죠. 그런데 뭡니까? 질량이 큰 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구상의 지구 위에 존재하는 사물들 중에서 지구보다 질량이 더 큰 게 있을까요?
없죠, 그거는. 지구 위에 존재하는 이상.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물체도 놓으면은 이 관계를 보면은 이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죠. 지구 중심을 향해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끌려간다고 봐야 되죠. 끌려간다는 얘기죠. 인력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아까 이제 분필이 떨어진다는 걸 설명이 됐죠. 그리고 이 질문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자전할 때의 문제였죠. 그러니까 분필을 지금 높이 던졌다가 떨어질 때에 자전을 하면은 그만큼 밀려서 떨어질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설명이 됩니다. 왜? 이 지구에 중력이 인력이 작용되는 범위만큼의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에 있는 이상, 아무리 높이 분필을 올려봤자 그 범위 내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계속 인력이 작용하면서 자전이 되겠죠? 자전의 속도가 어느 정도 될까요? 북극에서는 속도가 없죠. 그걸 축으로 해서 도니까 제일 끝에가 속도가 크겠죠. 적도지방 시속 1600km입니다. 엄청난 속도죠. 멀미를 느끼세요? 못 느끼죠? 근데 그 빠른 속도와 인력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600km로 가더라도 똑같이 이동하면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올라간 그 위치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가만히 있고 이게 움직이니까 이쪽에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 만인력 법칙에서 설명이 되죠? 그러면은 아까 왜 태양계에서 공전교대에서 왜 뛰쳐나가지 않느냐? 그것은 뭘까요? 이 태양이 있고 여기 지금 지구가 이렇게 돈다면 타원으로 돕니다. 이렇게 돈다면은 이 지금 이 거리 문제로 봤었을 때 이것이 적정한 거리를 갖다 유지하면은 당연히 질량은 태양이 훨씬 크죠. 그럼 이쪽으로 끌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가죠. 이것을 원운동에서 보면 일종의 구심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운데로 쏠려가는 힘. 그런데 이 원운동을 할 때 반대로 원심력이라는 것도 있죠. 이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이상 인력 관계를 위해서 끌려가는 구심력과 튕겨져 나가고자 하는 원심력이 평형 상태를 유지합니다. 계속 돌 수밖에 없죠. 다 물체와 물체 사이의 운동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어디 지금 목적이 있어요. 예? 고향 찾아가는 게 뭐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게 이제 기계론인데, 그러니까 기계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세상 모든 것을 목적과 같은 신비로운 것은 제외해 놓고서 오직 물체와 그것 사이의 운동 관계로만 설명해서 보겠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이게 기계론인데, 이게 왜 기계라고 이제 붙였냐면은 기계의 구조가 뭐예요? 부속품의 집합이잖아요. 부속품이라고 하는 부품이라고 하는 물체들이 있고 그것들 안에 연쇄작용. 이거면 기계의 움직임은 다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계라고 보는 겁니다. 자연 전체를. 그 당시에 항상 드는 얘기가 시계예죠. 시계. 최고의 발명품이었을 테니까. 17세기 당시에. 이렇게 보면 이 부품은 시계에 있어서 태엽과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태엽이 감겨진 상태에서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연쇄 반응을 일으키죠. 톱니바퀴 사이에 연쇄 반응을 해서 그냥 작동됨으로 해서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물체와 운동 사이의 관계로 모든 걸 다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기계론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면은 신의 입장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목적론이라고 하는 것과 어떤 기계론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면은 목적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연을 갖다가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이쪽은 어떤 목적을 갖다가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 자연이다. 이런 식으로 봅니다. 기독교식으로 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갖다가 뜻하신 바를 갖다가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 자연이고 우리 인류의 역사이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나가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독교 세계관하고 맞는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기계론은 뭘까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다 빼자는 얘기죠. 빼고서 오직 물체와 운동관계. 다시 얘기하면은 어떤 것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인과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가게끔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기계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체적인 인과 연쇄 관계만 있으면 다 설명된다 얘기예요. 시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시계라면은요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이제 신을 한번 볼까요? 목적론 이런 입장에서 보면 신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미조알 고조알 개입하는 신입니다. 실제 기독교의 하나님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바로 그겁니다. 창조주이고 인격신이기도 합니다. 인격신이라는 게 뭘까요? 사람과 같다는 얘기죠. 뭘까요? 사람과 인간과 마찬가지로 감정을 지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뜻한 바대로 잘 구현돼 나가면 기쁘기도 하고
잘 구현되지 않으면 노하기도 하고 징벌도 하고 심판도 하겠죠. 그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인격 신으로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와 자연의 움직임에 대해서 끝없이 개입을 해야 되겠죠. 그런 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기계론의 신은 그런 신이 아니죠. 이 신은 뭘까요? 개입하지 않는 신입니다. 시계 제작자의 신입니다. 시계라고 하는 아주 정교한 장치를 갖다가 지금 만든 거예요. 만들어 놓고 아주 잘 굴러가게 해놓고 태엽까지도 감아 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손을 놓은 거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체 인과법칙에 의해서 째깍 시간이 흘러갑니다. 역사가 진행되죠. 인류 사회는 그렇게 간다 이 얘기입니다. 더 이상 개입하지 않아요. 자기가 창조는 했으되. 그러니까 이런 신은 뭘까요? 설계자에 불과합니다. 설계해놓고 손 띈 거예요. 더 이상 이게 왜 시계가 빨리 가? 늦게 가? 넌 빨리 가니까 나빠. 벌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은 뭘까요? 지극히 이성적인 그런 신이죠.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과학하면은 근대 과학하면은 기독교와 뭐 상극이다 하시는데 사실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신을 달리 포장해서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과학도 근대 과학까지는 여전히 기독교적 사고관을 깔면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대 과학에 가면 이제 상당히 달라지게 되는데 근대 과학까지는 이제 어떤 신을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죠. 즉 어느 정도냐면은 신의 섭리가 뭐냐? 그 전에는 신앙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였었어요. 예? 신앙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이 성경책에 쓰여 있다 이렇게 본 거겠죠? 근데 이제는 뭡니까? 신의 섭리는 수학으로 돼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학이고 과학을 통해서 신의 섭리를 갖다가 밝혀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설계했다고 그랬죠 여기서. 그 설계의 원리가 수학이라고 보는 겁니다. 갈릴레이 자신은 이 자연은 수학이라는 체계로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케플러라고 하는 과학자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그것은 수학을 통해서 했다. 기하학을 통해서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태까지 어떤 성경 말씀에 쓰이는 그걸로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수학과 과학을 통해서 신의 섭리를 잘 밝혀내는 것이야말로 목사님네들이 하는 것보다 신의 영광을 증거하는데 더 뛰어난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가장 기독교적인지 알 수가 없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근대 과학자들이 스스로 자기 위안을 갖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그 섭리 문제도 되고 어떤 학문에 있어서도 기본 표준이 바뀌어요. 가장 모범적인 학문이 서양 고대에는 철학이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중세 카톨릭에 가면은 당연히 신학이 되겠죠. 근데 이제는 가장 모범적인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수학과 과학 중에서도 물리학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오늘날까지도 현대 과학을 지배하는 일관된 그런 생각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과학 혁명에 있어서의 이제 바뀌어가는 그런 상황을 갖다가 이제 포착해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천동설, 목적론, 창조주의 개념이 바뀌게 되는데 그 바꾸는 그 밑에 깔려 있는 사상적인 생각은 합리주의라는 얘기를 했었죠. 합리주의는 영어로 얘기하면은 레이셔널리즘입니다. 이성주의라는 얘기죠. 레이셔널리즘. 이건 뭐냐면은 지금 다 수학적 질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연계나 어떤 인간 세계나 이 세상 모든 것에는 어떤 수학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질서가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질서를 인간이 뛰어난 능력인 이성을 통해서 다 밝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합리주의의 모토입니다. 상당히 낙관적인 생각이죠. 이성을 통해서 연구하다 보면 못 밝혀낼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보에 대한 어떤 낙관적 믿음을 갖다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보, 끝없이 발전해 나간다는 것이죠. 왜? 모든 것 속에 합리적인 질서가 내재되어 있다면 결국에는 그것은 발전적으로 과거보다 현재가 낫고 현재보다는 앞날이 나은 쪽으로 가게끔 질서가 잡혀져 있다. 그렇게 믿겠죠. 그러니까 그게 진보에 대한 어떤 믿음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성이라고 하는 어떤 인간 능력에 대한 상당한 자신감을 갖다 갖기 시작합니다. 왜? 뉴턴 역학이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그 오묘한 자연의 이치를 인간의 능력을 통해서 밝혀내지 못할 게 없다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된 거예요.
이런 것들, 이런 신념과 자신감이 모여서 나오는 것이 바로 사상적으로는 계몽주의고 어떤 기술적으로는 산업주의로 드러납니다. 즉 뭘까요? 정치적이고 제도적인 그런 진보를 이성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계몽주의입니다. 이런 계몽주의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시민혁명이에요. 그리고 산업주의는 뭐냐면은 이 경제적인 진보라고 하는 것을 공업, 산업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산업주의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제 산업혁명이라는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 모든 것을 가능했던 것은 바로 과학혁명의 기본 정신인 합리주의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은 결국은 그 밑에는 합리주의가, 다시 얘기하면 계몽주의와 산업주의 그 밑에도 여전히 흐르고 있는 것은 합리주의라고 하는 그 생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요, 여기서 이성에 대한 상당한 신뢰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런 이성에 대한 신뢰가 지나치게 되다 보면은 이 이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인간 중심주의로 가게 됩니다. 이런 식의 합리주의는. 왜? 이성이면 안 될 게 없잖아요. 엄청난 신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성을 지닌 자 인간이니까. 결국에는 이 세상의 중심은 여전히 인간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이 인간 중심주의는 서양 사상의 기본이에요. 고대와 중세에도 인간 중심주의는 있었죠. 어디에 의존해서? 누구한테 보정받아서? 하느님 신에 의해서, 신 중심에 의해서 보장받은 것이 성경에서 보장해주는 인간 중심주의였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신앙 대신에 이성을 통해서 여전히 인간 중심주의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중심을 따지는 것은 바로 배타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배타적인 그런 걸 깔고서 어떤 개방성의 체제로 간다는 것이 서양 근대의 특징이다 이 얘기입니다. 인간 중심주의를 가지고 있는 이상. 이것이 함축하는 바는 불교는 이런 중심을 없애는 탈중심, 바로 공사상의 탈중심의 체제라는 얘기죠. 이 얘기는 앞으로 이제 많은 얘기를 할 것이고,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서양 근대 문명을 과학혁명을 통해서 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시민혁명, 산업혁명을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